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전성은이라고 해요. 제가 바쁘게 사는 사람인데요. 정말 큰맘 먹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쓸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바쁘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목표한 것들 이뤄가며 여기까지 왔고 행복한 가정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사람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갚아줬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랐어요. 저희 아버지는 흔히 고물상이라고 불리는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운반 일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셨어요. 그러니 늘 옷에는 쇳조각과 먼지 냄새를 잔뜩 묻혀 오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던 건 파스 냄새였습니다. 늘 허리와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사셨거든요.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며 힘들게 일하셨지만 항상 제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셨어요. 아버지의 기름때 잔뜩 묻은 그 웃음은 늘 제 마음을 아련하게 했던 것 같아요. 늘 빠듯한 살림이라 제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하셨지만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셨던 그 마음만큼은 어린 저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답니다. 아이고, 춥다. 오늘 유난히 추운 것 같아. 우리 성은이 장갑은 어쩌고 맨손으로 나왔어? 깜빡했어. 아이, 아빠도 장갑 없이 맨손이잖아. 우리 딸 손 시리면 안 되는데. 어디 보자. 짠! 아빠 주머니에 돈이 있네. 가자. 아빠가 붕어빵 사줄게. 그 따뜻한 거 품에 안고 가면 덜 추울 거야. 와, 정말? 붕어빵 좋아. 장갑 안 끼고 나오니까 좋은데? 다음에도 안 끼고 나와야겠다. 자식, 장갑 끼고 나와도 아빠가 우리 딸 붕어빵은 언제든지 사줄 테니까 장갑 꼭 끼고 다녀. 너 감기 걸리면 고생하잖아. 아버지의 주머니 속 지폐로 사주셨던 붕어빵을 어떻게 잊겠어요. 시장 골목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이 잘 구워져서 제 손에 쥐어지기까지 기다리던 그 순간은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오래도록 제 마음을 데워줬던 기억이죠. 엄마는 집에서 김밥을 말아 시장통 난전에 나가 파셨어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밤새 김밥을 말고 그걸 들고 시장으로 나가셨죠. 시장에서 다 팔지 못하면 출근하는 직장인들 많이 오가는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을 돌아다니며 남은 김밥을 파시곤 하셨는데요. 등굣길에 그런 엄마를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으니 잘 알아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멀리서부터 엄마가 보이면 전 일부러 길을 돌아가곤 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렇게 길거리에서 김밥을 파는 엄마가 부끄러웠겠죠. 어렸을 때 일이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숨어 다녔던 건 엄마가 부끄러워서만은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저를 맞닥뜨리는 걸 엄마도 원하지 않으실 거란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꾸만 두리번거리면서 제가 지나올 길을 쳐다보시는 게 엄마의 그런 모습을 제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늘 아버지보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하셨어요. 아버지처럼 파스를 붙이지도 않으셨고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으셨죠.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김밥을 말았던 엄마. 그렇게 단무지를 만져서 그러는지 엄마 손끝은 늘 노랗게 물이 들어있었고 겨울이면 붉게 드러난 손등이 다 갈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약도 몰래 숨어서 발랐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등굣길에서 저를 마주치지 않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아버지도 엄마도 제게는 늘 그렇게 아련하고 짠한 분들이셨어요. 그 모든 감정들은 가난으로부터 온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난을 뼈에 새기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도시에서도 저희 집은 유난히 가난한 집이었고 다들 고만고만하게 사는 것 같은 그 동네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자랐죠. 그럴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엄마도 아버지도 그렇게 고생하며 일을 하셨는데도 도무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흔히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릴 때부터 온갖 굳은 일, 험한 일 하면서 돈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태야 했던 분들이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기신 엄청난 빚까지 떠안고 사셨던 분이세요. 이렇게 살면 나도 아버지 엄마처럼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방법은 뭘까? 그건 공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전 정말 죽을 듯이 공부했어요.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단 한 번도 원 없이 늘어지게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소도시 변두리 동네에서 부모님의 뒷바라지도 없이 공부해야 했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무조건 책상에 앉아 있는 것뿐이었어요. 성은아, 오늘 일요일이야. 시험도 끝난 일요일인데 뭐 하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시험 기간 내내 잠도 거의 안 자다시피 하더니 아이 너 그러다 진짜 몸 상해. 오늘은 늦잠 좀 푹 자라. 응? 아니야, 하나도 안 피곤해. 어제 좀 일찍 잤는데 뭐. 남들 놀 때 공부해야 표시가 나지. 그래야 남들보다 한 문제라도 더 맞히는 거고. 아이고, 이런 너를 누가 말리니? 그래, 오늘은 엄마가 시장에서 고기 사다가 고깃국 끓여줄게. 우리 딸 먹고 힘내라고. 고깃국은 무슨. 나 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난 엄마 김밥이 제일 좋아. 전 그렇게 고기를 먹이고 싶으시다면 그럼 닭 한 마리 사다가 푹 끓여 먹을까? 아빠도 그거 좋아하잖아. 사실 저 고기 좋아해요. 그렇지만 저희 집 형편 빤히 아니까 그냥 고기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한 거죠.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원래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고 스스로 최면이라도 걸듯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닭은 고기보다 싸기도 하고 한 마리 사다가 끓이면 그 국물까지 며칠이나 저희 세 식구 푸짐하게 먹었거든요. 그러니 무슨 날만 되면 저는 닭 한 마리 사다가 끓여주세요. 그랬답니다. 엄마가 정성으로 끓여주시는 닭 한 마리 먹은 힘으로 죽도록 공부해서 인근 국립대 약대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사실 원래 목표는 의대였지만 역부족이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될 때 의대는 깔끔하게 포기했어요. 약대라도 들어간 게 어디예요. 안 그래요? 부모님도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도 장학금을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니 학교에서도 전 아주 못 말리는 악바리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넌 정말 초인이니? 아니, 너 정말 무슨 초능력 같은 거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알바를 그렇게 하면서도 시험 공부를 이렇게나 했어? 아, 성적이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 말려. 성은이 너는 성적도 좋고 졸업만 하면 탄탄대로겠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졸업한다고 당장 내 약국 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어떻게든 좋은 곳에 취직해야 할 거 아니야.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넌 목표가 뭐야? 어디 취직할 건데? 무조건 대학병원 앞에 있는 대형 약국이지. 거기서 커리어 쌓고 일 배워서 내 약국 낼 거야. 내 약국 내고 돈 긁어 모으는 게 내 인생 목표야. 제약회사 취직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저를 눈여겨보시던 한 교수님께서 제게 제약회사 연구원 인턴을 제안하신 적도 있었는데 안 갔어요. 물론 제약회사에서 신약 연구하고 그러는 것도 보람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하루 종일 좁은 약국에 갇혀서 똑같은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봤자 월급쟁이 아닌가요? 전 무조건 제 약국 내서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목표가 뚜렷했으니 누구보다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바리 소리 들어가며 공부했고 졸업 이후 바라던 대로 대학병원 앞 대형 약국에 취직했으니 1차 목표 달성인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들 선망하는 대형 약국에 취직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좀 겪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장점이 많긴 했어요. 그런 대형 약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처방하는 복잡한 약이나 희귀한 약, 비싼 약 등 다양한 처방을 경험할 수 있고 자동 조제 시스템 같은 첨단 시스템을 다른 곳보다 먼저 체험할 수도 있었어요. 또 일이 워낙 많으니 실전 경험이 빠르게 축적되는 거예요.
손이 금방 빨라지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기대했던 건 동종 업계 인맥이나 정보 같은 것도 가장 긴밀하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장점이 많기는 했지만 반면 단점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성은 씨는 언제까지 여기서 일할 거야? 정해놓은 거 있어? 아니요. 어떻게든 일단 버티다가 개국하는 게 목표이긴 한데 갈 길이 멀죠. 여기서 바로 개국하기는 힘들 텐데. 생각해봐. 여기서는 조제 외에 다른 실전 경험은 하나도 못해. 개국하려면 조제 기술만 갖고는 안 되잖아. 아유, 그렇긴 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력 대비 연봉도 낮은 편 아니야. 여기 들어오겠다고 다들 줄 서 있는데 바로 다음 사람 들어온다고. 그러니 연봉이 높을 수가 없지. 듣고 보니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도 뭔가 한계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는데 다 너무 맞는 말인 거죠. 대형 약국은 일반 기업으로 말하자면 대기업 같은 거라서 분업화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 매출 관리나 재고 관리, 세무 같은 실질적인 약국 경영 감각이나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경험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다 그 분야 전문가들을 고용하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저 같은 흑수저 약대 출신 약사가 개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죠.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고 약사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월급 약사가 아닌 공동운영 파트너 약사로 들어가야겠다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월급 약사처럼 월급 받고 일하는데 차차 운영 구조나 전산, 납품 같은 일에도 관여하고 거래처 같은 것도 전수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일하고 나면 공동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거나 운영권 일부를 양도받는 식으로 개원이 가능한 구조였어요. 그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독립해서 제 약국을 여는 거죠. 현실적으로 제게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그런 약사를 구하는 약국을 알아봤는데 생각처럼 공고가 많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인맥 총동원해서 부탁을 해놓기는 했는데 쉽지가 않았죠. 지역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각오로 올라오는 공고는 다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드디어 그런 자리가 한 군데 났는데 제가 대학을 다닌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소도시도 아닌 또 다른 아예 낯선 타지였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니잖아요. 강원도 산골, 전라도 어느 외딴 섬이라도 갈 판이었다고요. 이력서 정성 들여 작성해서 지원했고 합격했답니다. 새 약국에서 일한 지 반년쯤 됐을까요? 제가 일하는 약국에 무척 낯이 익은 손님이 오신 거예요. 그 손님은 저를 전혀 못 알아보시는 것 같던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분 같더란 말이죠. 이 동네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한참을 생각해도 모르겠더니 그분 목소리를 듣고 겨우 기억해냈지 뭐예요. 저 혹시 대성시장에서 있었던 은정미용실 원장님 아니세요? 어머, 나를 알아요? 세상에, 대성시장 은정미용실 얼마 만에 들어보는지 모르겠네. 근데 누구? 이렇게 젊은 아가씨면 내가 그 동네 살 땐 아주 어렸을 텐데. 아, 네, 맞아요.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용실 앞에서 김밥 팔던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성은 엄마. 그럼 네가 성은이니? 그 꼬맹이 성은이? 아, 네. 기억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 동네 사세요? 정말이지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분은 엄마가 매일 나가 김밥을 팔던 그 시장 어귀에 있던 미용실 원장 아줌마셨답니다. 엄마에겐 여러모로 고마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저도 그 아줌마라면 잘 알고 있었죠. 시장이라는 곳이 워낙 텃세가 심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엄마 가게도 하나 없이 난전에서 김밥 장사를 하려고 했으니 그런 엄마를 고깝게 보는 상인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미용실 원장 아줌마가 자기 미용실 앞에서 엄마가 김밥을 팔 수 있게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엄마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변두리에선 미용실이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 단골 상인들에게 엄마 얘기도 좋게 해주시고 같이 커피라도 한잔 하라며 자리도 만들어주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엄마가 그 미용실 원장 아줌마가 은인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하셨던 게 생생하답니다. 저도 엄마 따라 그 미용실 드나들면서 여러 번 뵈었던 분이라 낯이 익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제가 워낙 어릴 때 보셨으니 저를 못 알아보신 거죠. 맞네, 맞아, 성은이. 그래, 자세히 보니 어릴 때 얼굴이 있다. 세상에, 너 이학국 약사야? 아이고야, 성은 엄마가 딸내미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역시 잘 됐네, 잘 됐어. 그래, 엄마는 안녕하시고? 네, 여전하세요. 엄마가 원장님 아줌마 만난 걸 알면 정말 반가워하실 거예요. 아줌마 이사하고 나서 얼마나 아쉬워하셨는데요. 그래, 나도 네 엄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당장 전화 통화라도 좀 시켜줘봐. 제 기억에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쯤 이사를 가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나 세월이 흘러 아무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된 게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엄마도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고 좋아하셨죠. 들어보니 그때 이혼을 하게 되셔서 그곳을 떠나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지금껏 혼자 아들 하나 키우며 사셨다는데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지 약을 한 뭉치나 받아가시는 거예요. 아직 낯설기만 한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어릴 때 고마웠던 마음도 있고 여차저차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제가 밥을 한번 샀고요. 알고 보니 사는 곳도 그리 멀지 않아서 이후로 꽤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어차피 저도 엄마랑 떨어져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던 참이었으니 그렇게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좋았죠. 성은아, 너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여기 잠깐 들러서 반찬 좀 가져가. 내가 콩잎 장아찌를 좀 많이 만들었어. 콩잎이요? 와, 그거 진짜 귀한 거잖아요. 사실 저 콩잎 진짜 좋아해서 여기 반찬 가게마다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시장에 가도 콩잎 자체를 안 팔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 동네에서나 먹는 거거든. 여기 웬만한 시장에서 못 구해. 큰 시장에 가도 딱 있을 때만 있는 거지. 와, 저 벌써부터 침 고여요. 정말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집 들러서 지난번에 주셨던 반찬통 가지고 갈게요. 아유, 빈통인데. 매번 너무 감사해요. 그래, 그래라. 그럼 와서 아예 밥까지 먹고 가. 그래도 되지? 정말이지 엄마처럼 챙겨주시는데 너무 좋았죠. 김치도 갖다 주시고 밑반찬도 수시로 해주시고 특히 고향에서만 먹던 걸 해주시곤 했는데 그게 정말 감동인 거예요. 그렇게 반찬 주신다고 해서 갈 때면 고기나 과일 같은 걸 사가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집에도 드나들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줌마의 아들과도 안면을 트게 되더라고요. 같이 저녁을 먹는 일도 덜어 있었으니까요. 어릴 땐 늘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그때 처음 본 거죠.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요. 저희 엄마가 늘 그러셨어요. 미용실 원장 아줌마가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어릴 땐 몰랐는데 엄마 말씀으로는 그 시장에서 미용실을 하실 때도 남편이랑 사이가 많이 안 좋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나 봐요. 원장 아줌마가 생활력이 있으니 그걸 믿고 남편이 무책임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때문에 참고 사셨던 건데 결국은 극복이 안 되니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하여간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들이라더니 확실히 귀티가 난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솜씨 좋은 미용실 원장님이셨으니 사는 형편이 저희 집이랑은 비교할 수 없게 좋았겠지만 그 아들은 정말이지 어디 부잣집 도련님처럼 생긴 거 있죠. 평범한 회사원이라는데 생긴 건 평범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게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솔직히 외모 때문에 처음 봤을 때부터 설렜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먼저 호감을 느꼈고 일부러 마주치려고도 하고 엄청나게 여지를 준 끝에 드디어 데이트 신청을 받게 됐고 이후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됐답니다.
둘이 그렇게 좋아하라 지낸다니 이런 인연이 또 어디 있을까 싶어. 원장 아줌마도 통화할 때마다 너희들 얘기뿐이야. 널 무척이나 좋게 보던데. 우리 딸 예쁘다 예쁘다니까 엄마도 너무 좋더라. 실제로도 엄청 잘해주셔. 늘 감사하지. 나도 너무 좋고. 둘이 결혼하면 우리 딸은 고부 갈등 같은 건 모르고 살겠다. 얼마나 좋으니. 아유 참. 엄마도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혼이야. 행여나 아줌마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오빠 귀에 들어가면 괜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싫단 말이야. 예, 결혼 얘기는 원장 아줌마가 더 많이 해. 요즘 통화하면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괜히 엄마 잡지 마라. 저희 엄마는 물론이고 원장 아줌마도 진심으로 저희 두 사람이 잘 되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았죠. 양가에서 그렇게 좋아하셨고 연애하는 동안에 더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도 생겼으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두 어머니들의 열띤 응원을 받으며 결혼식까지 잘 치렀습니다. 정말이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너무 좋았어요. 아줌마, 아니 시모가 너무 잘해주시고 편해서 합가해서 같이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남편이 싫다고 해서 그러진 않았어요. 사실 합가해서 살면 남편이 제일 힘들긴 할 거예요. 어쨌든 제 결혼은 그 시작부터 모든 게 완벽하다 할 정도로 더 바랄 것 없이 행복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시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아줌마라 부를 때처럼 편하게 시모를 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시모도 제가 며느리가 됐다고 해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결혼하면 아들, 딸 하나씩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바라던 대로 첫째 딸, 둘째 아들 차례로 낳았으니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고 저도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죠.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지만 어디 인생이 그렇던가요. 둘째가 돌이 될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생활력 강한 엄마니까 걱정을 좀 덜 했던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남으셨다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아버지보다 강한 분이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엄마는 씩씩하게 엄마의 인생을 살아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엄마도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답니다. 네 아버지도 없고 나 혼자 거기 있으면 뭐해. 원래 거기가 네 아버지 고향이잖니. 아유 나야 엄마가 가까이 오면 너무 좋지. 전부터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었잖아. 네 아버지가 고향 떠나는 걸 그렇게 싫어했으니 뭐 이제라도 너희들 가까이 살면서 애들도 엄마가 좀 봐주고 그럴 수 있어서 좋구나. 말이라고? 어머님이 너무 잘해주시지만 그래도 또 엄마만큼 편하진 않잖아. 근데 어머님께는 비밀이야. 얘는 엄마가 무슨 그런 푼수댁인 줄 알아. 걱정 마. 엄마도 그 정도 눈치는 있는 사람이야. 엄마는 이사를 오셔서도 여기서 엄마가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경제 활동을 하셨으니 엄마 힘으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희 애들이나 좀 봐주시면 제가 생활비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럴 때 아니다 하시며 기어이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용돈을 드리긴 했지만 엄마가 번 돈으로 엄마 생활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돈 문제에 있어서는 자칫 서로 예민해질 수도 있고 더욱이 남편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제가 항상 더 조심하고 신경도 많이 썼어요. 제가 번 돈이라고 제 마음대로 쓰는 것도 없었고요. 돈을 떠나서 엄마한테보다 시모한테 더 잘하려고 했고요. 물심양면으로 말입니다. 또 엄마랑 시모랑 워낙 관계가 좋으셨잖아요. 엄마가 이사까지 오셨으니 두 분이 자주 어울리셨고 걸핏하면 두 분이 같이 뭘 하셨으니 그런 건 저도 좀 편하더라고요. 뭘 해드릴 때도 늘 두 분께 같이 해드린다거나 그러면 되니까 장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는데 엄마가 가까이 오신 이후로 뭔지 모르게 남편이 자꾸 신경을 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장모님 댁에 드럼 세탁기 들여놓으셨더라. 당신이 해드린 거야? 아니, 내가 사드린 거였으면 당신한테도 얘기를 했겠지.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엄마가 사신 거래, 할부로. 그래? 아유, 난 또 당신이 해드린 건가 했지. 사실 엄마가 무릎 때문에 로봇 청소기를 하나 샀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 해드릴까 했거든. 장모님 세탁기 해드렸으면 엄마한테도 청소기 하나 해드리자 하려고 했더니 그렇잖아도 내가 그 로봇 청소기 말씀드린 적 있는데 어머님이 싫다고 하시더라고. 작동법도 복잡하고 뭔지 모르게 개운하지가 않다 하시면서. 당신도 참. 아유, 엄마 그게 본심이겠어. 괜히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그러시는 거지. 사드려봐라. 잘만 쓰실 거다. 제가 저희 엄마 세탁기 사드렸을까봐 체크하는 게 좀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시모 생각해서 로봇 청소기 해드리자고 한 말이었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했어요. 자기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예쁘잖아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말투가 왜 이러냐고요. 괜히 저한테 틱틱거리듯이 말하는 게 뭔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남편이 제가 돈 쓰는 것에 유난히 관심을 갖고 특히 엄마에게 너무 과하게 돈을 쓰는 건 아닌지 항상 살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그러는 게 좋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다 하며 이해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큰 문제가 될 일이 생긴 거죠. 아주 큰 문제가 될 일이 말이에요. 저희 엄마가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기계를 만지다가 크게 다치신 거예요. 두 손을 다 아예 못 쓰는 상태로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고 옷도 못 갈아입고 밥도 못 드시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어쩝니까? 남편에게 말했죠. 엄마가 저 상태로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데 그 한 달만 여기서 모셔야 할 것 같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신다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라니. 우리 집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 집 말고 어디가 있어. 당장 일상생활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간병인을 쓰겠어. 뭘 하겠어. 돈도 돈이지만 좀 그렇잖아. 간병인은 무슨 간병인이야. 이런 경우면 24시간 간병인 써야 하는 건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기나 해. 그냥 적당한 시설 같은 데 좀 계시라고 해. 잘 알아보면 별로 큰 돈 안 들어가는 시설도 있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돈이 싸면 그만큼 시설이 후지겠지. 지금 엄마가 혼자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당연히 우리 집에 모셔야지. 우리 엄마가 나 말고 자식이 있어. 누가 있어. 정말 너무 열받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큰 소리가 날 일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당연히 저희 집으로 모셔온다고 생각했고 내일 저녁 뭐 먹을래 뭐 그런 기분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그랬다고요. 정말이지 아주 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도 돈돈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같이 큰 소리 치면서 난리 쳤죠. 그리고 지금 이게 그렇게 돈 그럴 일이야?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 치료비를 내래 아니면 간병비를 내래. 정말 왜 그래? 뭐야? 그러니까 지금 나더러 네가 돈 될 것도 아니면서 왜 난리냐 이거야? 당신이 돈 좀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해? 유세하냐고? 그러게 왜 사람 치사해지게 말을 그렇게 해? 돈 얘기 먼저 꺼낸 게 누군데? 간병인 쓰는 돈 얘기는 당신이 먼저 했잖아. 내가 그 돈 걱정하면서 당신한테 돈 내라 그랬냐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있는데 엄마를 간병인에게 맡기는 게 싫다는 거지. 그랬더니 당신이 뭐랬어? 뭐? 돈 별로 안 드는 시설에 엄마를 보내라고? 아니 그게 할 소리야? 막말로 내 돈 들여서 우리 엄마 간병인을 쓰겠다면 뭐 어쩔 건데? 정말 치사해서. 정말 그놈의 돈 타령을 하면서 엄청 큰 부부싸움을 했지 뭡니까? 사실 중요한 문제는 돈이 아니잖아요. 편찮으신 엄마를 집에 잠시 모시자는 건데 제가 무슨 1년을 모시자고 했나요? 겨우 한 달이에요. 그걸 갖고 그렇게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입장 바꿔서 저희 엄마가 아니라 시모가 그런 일을 당하셨다면요. 저 정말 두 말 안 하고 제가 먼저 시모 저희 집으로 모셔왔을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랬으니 남편 마음도 그럴 줄 알았죠.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속마음으로야 다소 불편하다 느낄 수도 있고 싫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고 쳐요. 그렇더라도 겉으로는 장모님 걱정하는 얘기하면서 그러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평소에 시모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희 엄마 일에 그렇게 냉정하고 무심하게 나올 수 있는지 허무하고 허탈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이제껏 믿고 살았나 싶고 말이에요. 그렇게 부부싸움을 대판하고 잠도 설친 상태에서 바로 다음 날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야 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지만 괜히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사위를 얼마나 챙기는데 그 사위란 놈이 엄마를 두고 한 얘기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 모시고 저희 집에 와서 엄마 식사라도 챙겨드리고 같이 엄마 집에 모셔다 드릴 생각으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죠. 근데 현관 도어락 비번이 자꾸 안 먹히는 거예요. 애들은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고 정말 걸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기가 막혀서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난데 현관 비밀번호 바꿨어? 이거 왜 이래? 자꾸 잘못됐다잖아. 그래, 내가 바꿨다. 오늘 장모 병원 가는 날 아니야? 데리고 집에 올 것 같아서 내가 바꿔버렸어. 뭐라고? 다시 말해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바빠 죽겠는데 뭘 자꾸 여러 말을 시켜. 장모 데리고 들어올 생각 같은 거 꿈에도 하지 말라고. 그랬다간 바로 이혼 서류 들이밀 테니까 이혼당할 각오할 거면 마음대로 하시든지. 뭐야? 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딴 소리나 짓거려 놓고 지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핸드폰을 아예 꺼버렸더라고요. 정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가뜩이나 몸도 불편한 엄마를 기껏 모시고 왔는데 남편이란 인간이 제가 엄마 모시고 오는 게 싫어서 현관 비밀번호를 지 맘대로 바꿨다는 건데요. 핸드폰 통화음을 최대로 작게 하고 남편 놈이랑 통화를 하긴 했지만 엄마가 바로 옆에 계셨고 게다가 마지막엔 저도 이성을 잃고 막 소리를 질렀으니 엄마도 눈치가 있으신데 무슨 상황인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한 짓거리도 짓거리지만 엄마가 모르셨으면 몰라. 그걸 엄마가 다 알게 되셨으니 엄마 마음 상하셨을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란 인간이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요.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전 그 길로 시모가 살고 계시는 시댁 싹 비우고 거기 제 아들, 딸, 그리고 엄마까지 모시고 들어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실 것 같은데 시모가 사시는 그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시댁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하여간 제가 그렇게 시댁으로 아예 집을 다 싸들고 들어가 버렸으니 남편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주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거리면서 왔더라고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애들까지 다 데리고 집 다 빼서 아예 이사를 했더라.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장모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두고만 보셨어요? 조용히 해. 어디서 애들들 먹이고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들이대. 나랑 얘기해, 나랑. 그래, 어디 당신이랑 말해봐. 우리 엄마는 대체 어디 계시냐고. 전화도 안 되던데. 시어머니 내쫓고 장모 데리고 시댁에 쳐들어오는 며느리가 세상 천재 어딨냐. 우리 집에 엄마 모시고 들어올 거면 이혼당할 각오하라며? 애들도 아직 어리고 나 이혼당하기는 싫거든. 그래서 이렇게 했다. 왜? 뭐? 더 할 말 있어? 일단 이것부터 보고 할 얘기 있으면 해. 저는 딱 그렇게 말하고 남편 앞에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시댁 등기부등본 보여줬지 뭐예요. 그랬더니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아주 졸도하듯이 쓰러지더라고요. 애들 보는데 창피하지 않냐 소리하던 인간이 애들 앞에서 정말 그러고 싶은지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눈썹 하나 까딱할 사람 누가 있다고 그러는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쇼하고 있네. 누가 본다고 그딴 쇼를 하는 건데?
쇼하지 마.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거 다시 일이 내나 봐. 아 이게 어떻게 왜 우리 엄마 집이 네 명의로 되어 있어? 우리 엄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 이거 절대 못 참아. 그럼 그렇지. 뒷목 잡고 쓰러지던 인간이 바로 벌떡 일어나서는 저한테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죠. 날뛰는 꼴이라니 안타깝기까지 하던데. 하긴.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시모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그 집이 유일하거든요. 또 꽤나 알짜배기 집이기도 했으니 남편은 내심 시모가 그 집 언제 증여해주나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은근히 그런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으니까요. 이제야 말이지만 남편이 저보다 수입이 훨씬 적긴 하지만 시모 사시는 형편이 저희 엄마 형편보다 훨씬 나으니 그걸로 큰 위안을 삼고 있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나마 좀 덜 꿀린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저한테 기 안 죽고 당당하게 버티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저도 그렇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뭘 얼마나 퍼주나 감시하듯 체크하던 남편놈. 그러는 한편으로는 자기는 자기대로 시모한테 받을 재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을 텐데 그 집이 벼랑간 제 명의가 되어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해 하실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시댁이 제 명의가 되었냐 그 얘기 말입니다. 시모가 미용실을 오랫동안 운영하셨으니 경제적으로 그리 부족하지 않게 귀한 아들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시긴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시모가 애지중지하던 아들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 다 알 정도로 유난스럽게 왕자님처럼 키우신 거죠. 그러니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건 다 가졌고 뭐든지 풍족하게 아까운 건 모르고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랐으니 남편은 경제관념이 그리 철저한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이나 가진 것에 비해 씀씀이도 큰 편이고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랑은 완전 정반대인 거죠. 저는 아시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뼈에 새기며 자랐고 그 덕분에 돈을 아주 억척스럽게 모으며 살았잖아요. 대학 다닐 때부터 어떻게든 내 약국 열어서 돈을 벌 생각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게 인생 목표였죠. 결혼하고 나서도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고 꿈에 그리던 제 약국을 갖게 된 이후에도 지금껏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 제 눈에 남편의 허술한 경제관념이 늘 성에 안 차고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가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입이 많았던 덕분에 경제권도 제가 조금은 더 유리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카드 같은 거 아무렇게나 훅훅 긁고 다니지 못하도록 잔소리도 하고 실제 한도도 확 낮춰놓고 정해진 용돈 안에서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시모한테 그 집 증여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 좀 여유롭게 쓸 생각을 하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모에게 큰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시모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하게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남편을 그렇게 철없게 키웠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혼하기 전부터도 항상 아들 먼저 생각하셨던 분인데 이혼까지 하고 난 뒤부터는 어디 가서 아들 기 안 죽게 하려고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너한테 너무 부끄러운 말이지만 하나뿐인 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그 뒷바라지 잘할 생각에 애비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처음으로 빚을 냈었어. 근데 그 빚이라는 게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내고 나니까 자꾸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 그렇게 되더라. 저도 알아요. 저희 부모님도 빚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게 달고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어쩜 그걸 여태 어머니 혼자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애비 학비로 들어간 게 상당할 텐데 그런 건 애비한테 알리고 같이 갚아나가지 그러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시모 마음 저도 다 알죠. 그렇게 귀하게 여긴 아들인데 그 아들한테 그런 짐 지우고 싶으셨을 리가 없잖아요. 어렵게 취직해서 월급이라고 받기 시작한 아들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견하고 뿌듯하셨을 텐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시모의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그저 안타까운 맘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유, 내가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였어. 애비도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지 앞가림하고 사니까 큰 돈 나갈 일도 없고 내가 천천히 갚을 요량이었지. 아니 근데 이 몸이 말이 안 듣기 시작하면서 일도 전처럼 못하고 병원비까지 들어가니까 점점 감당이 안 되더구나. 어머니 힘든 말씀 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머니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라도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어머님 혼자서. 시모가 제게 빚 얘기를 꺼내며 어찌나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지 민망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제가 눈물이 다 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큰 죄 저지른 죄인처럼 어쩔 줄을 몰라 하셨거든요. 시모가 구구절절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알 것 같았어요. 버는 돈은 줄어들고 병원비는 자꾸 들어가고 사실 약값도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2중 3중으로 타격이 있었을 거라는 거 짐작하고도 남죠.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아들한테 얘기 안 하고 시모 혼자 해결하시려고 이리저리 일도 다니고 그러셨던 모양인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결국 집이 넘어갈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마저도 입이 안 떨어지셨을 테니 입술이 파르르르 떨리고 입이 다 마르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알았으니까 그이랑 상의해서 아니다. 안 돼. 애비가 알면 난리가 날 거야. 애미야, 부탁이다. 애비한테는 비밀로 하고 네가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해다오. 아유 애비도 알아야죠. 어머님 그 빚 모르긴 몰라도 절반은 애비가 쓴 걸 텐데요. 내가 잘못한 거야. 애비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해준 거다. 걔는 원망만 들을 거야.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는 남편도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모가 너무 완강하게 그러셔서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제가 시모 집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빚을 정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시모는 쭉 그 집에 사시게 했으니 남편은 그 집 명의가 제 명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이 얘기를 엄마한테도 안 했어요. 시모와 약속한 대로 저랑 시모랑 끝까지 가져갈 비밀이라고 생각했고 나중에라도 시모가 남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날이 오면 다행이고 그게 아니라면 시모가 돌아가신 후에나 남편에게 알릴 생각이었다고요. 저 이만하면 꽤 괜찮은 며느리 아닌가요? 물론 시모와의 오랜 인연이 있었고 남편 이전에 시모와 먼저 엮인 인연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남편 때문에 시모에게 더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제 맘도 모르고 제가 돈을 어떻게 쓰나 하며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질 않나 하다 저희 엄마 모시는 거 싫다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정말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가 시모까지 나가시라고 쫓아내고 짐 다 싹 빼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참에 남편 버릇 제대로 고쳐볼 거라고 작정을 하고 시모한테 제일 먼저 상의를 드렸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한테 이러는 건 정말 못 참겠어요.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저 너무 속상한 걸 떠나서 실망이 너무너무 커요. 그놈의 자식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아유, 미안다. 내가 아들은 너무 저만 아는 놈으로 키웠어. 그놈이 아직 철이 덜 들어도 한참 덜 든 거지. 아이고, 어떡하냐. 너희 엄마한테도 내가 면목이 없다. 어머니, 저 정말 마음 같아서는 애들이랑 엄마 모시고 여기 어머님 집으로 짐 싸들고 들어와 버리고 싶어요. 애들 아빠 보란 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저랑 엄마랑 방 같이 쓰면 돼요. 애비 정신 차릴 때까지만이라도, 아니 엄마 손치료 받으실 동안만이라도 저 여기 들어와서 살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정신을 차리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집을 비울 테니까 너희 엄마 여기서 편하게 모셔라. 그게 맞지 싶다.
제가 그렇게 상의를 드렸던 건 시모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편 정신 차리게 하겠다는 의도였는데 갑자기 시모가 집을 비우고 나가시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싶고 시모가 혹시 서운해서 그러시는 건 아닌가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아들을 그렇게밖에 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더니 염치 없다 하시면서 집을 비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차피 저희 엄마랑도 불편한 사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같이 지내세요. 염친이 뭐니 그런 게 다 뭐예요? 아니야. 실은 그렇잖아도 빚 갚으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에 너희 작은 어머니 잘 아는 사람 외손녀 봐줄 입주 도우미 그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 지낼 작정이었어. 입주 도우미요? 아유, 게다가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게다가 어머니도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아유, 이제 몸도 웬만하고 그러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 그리고 그렇게 손이 많은 애도 아니고 크게 힘들 일 없다더라. 정 힘들면 그때 그만둘 테니까 우선은 내 마음 편하게 해주렴. 애비 그 자식도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릴 거야. 응? 이 집 명의 바꾼 것도 얘기하고 아주 혼쭐을 내줘라. 시모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나오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는 편이 시모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시니 더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는 되어야 남편이 각성이란 걸 할 거라는 시모의 말씀도 맞는 말씀 같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모까지 아예 집을 비우고 나가신 상태로 제 살림을 싹 다 옮겨와 버렸죠. 솔직히 남편 하는 소리가 하도 괘씸해서 이혼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전 그래도 제 남편 한 번 고쳐서 써볼 생각이랍니다. 우선 경제관념부터 좀 갖게 제대로 가르쳐 보려고요. 남편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철이 없는 거지. 맘먹고 배우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애들에게는 둘도 없는 아빠고 또 그 역할만큼은 누구보다 잘해주고 있으니 그거 하나 믿고 제가 이혼 생각 접어둔 거기도 해요. 요즘 이혼 가정도 워낙 많고 부모 이혼이 애들에게 꼭 나쁜 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혼 염두에 두고 공부도 좀 했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책도 찾아보고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부모가 불행한 채 애들 때문에 억지로 같이 살면서 안 좋은 기운을 애들한테 전염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해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엄마 역할, 아빠 역할에 충실한 게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혼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부정적인 기운을 주지 않을 수 있게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제일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애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아빠라는 사람의 자리를 지켜주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또 제가 아직은 제 남편에게 마음이 많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하기 싫지만 제가 아직 제 남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약 오르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솔직한 제 마음인걸요.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적었으면 당장 이혼했다 진짜. 당신 그거 정말 알아야 해? 알지 알지. 그러니까 나도 노력한다는 거 아니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해볼 테니까 나 버리지 말고 평생 데리고 살아줘. 어머님 고생하시는 그 마음도 좀 알고 그래라. 이제 철들 때도 됐잖아. 당신도 애 둘 아빠야. 부모가 되어서 부모 마음 모르면 어떡하니? 나도 이번에 느낀 게 진짜 많아. 엄마한테도 잘할 거야. 당신이 도와줄 거지?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아이고, 남자들은 늙어서까지 철없다던데. 당신은 진짜 그러면 안 돼. 저한테 기 안 죽으려고 괜히 더 어깨 펴고 당당한 척 하려던 남편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순한 양이 된 거 있죠? 요즘 뭐 그러더라고요. 애견남? 제 남편이 꼬리 흔드는 강아지 같은 애견남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시모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도 그런 제 남편을 아들이다 생각하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 철딱선이 없는 남편놈 잘 가르치고 잘 고쳐서 잘 데리고 살아보려고요. 그러다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혼은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 결정을 듣고서 그럼 안 된다, 지팔직곤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요. 지금은 제 남편 믿고 가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 맛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고 나니 그런 제 결심이 더 굳건해지는 기분이에요. 이야기를 시작하길 잘했다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마음 감사히 받고 잘 살게요.